서연아,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시골 장터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나르다 제 앞에서 쓰러진 깡마른 여자는 6년 전 제 돈 10억을 훔쳐 달아난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훔친 여자가 왜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뼈만 남을 만큼 망가진 몸으로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냅킨 거북이를 접고 있던 5살 아이가 쓰러진 이 여자에게 달려가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거북이 접기는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이 여자에게만 가르쳐준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6년이라는 시간과 아이의 나이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환, 올해 42살입니다. 수지와 분당 일대의 굵직한 아파트 단지 설계를 연달아 따내며 중견 건축사 사무소를 일군 자수성가형 사내라고나 할까요? 업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워커홀릭이라 불렸고 저 스스로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건물을 올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 6년째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충남 예산 인근에 들어설 신규 리조트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홀로 고급 세단을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가는 중이었죠.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돌아가도 앞유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서운 폭우였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긁어대는 규칙적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6년 전 그 겨울비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제 돈 10억을 횡령해 달아나버린 전처 서연. 그 지독한 배신감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쓰리게 합니다.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그 여자 생각이냐고 스스로를 조롱하듯 비웃었죠. 그때 내비게이션 화면 전체가 붉은 선으로 뒤덮이더니 산사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방 도로 통제라는 안내 문구가 뜨자 저는 혀를 차며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우회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낯선 시골 읍내의 후미진 장터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좁은 길 양쪽으로 파장한 좌판들의 천막이 빗물에 축 처져 있었고 인적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허기와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골목 끝에 불이 켜져 있는 허름한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비를 맞으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푹 고아낸 짙은 돼지 육수 냄새가 코끝을 확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오래된 장판 냄새,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거친 사투리로 떠들어대는 취객 서너 명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죠. 천장에 매달린 파리 끈끈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벽에 붙은 메뉴판은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고 입구 옆에 쌓아둔 연탄재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안쪽으로 걸어가던 저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 끈적이는 테이블에서 멈췄습니다. 5살 남짓한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조용히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반쯤 식은 공기밥 위에 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는데 아이는 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손끝의 작업에만 빠져 있었죠. 또래보다 눈에 띄게 작고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특히 유독 노르스름하게 황달기가 도는 눈동자가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아이는 식당 냅킨을 꼬물거리며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이나 배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넣고 다리 4개를 하나씩 빼내어 입체감을 살린 독특한 거북이 종이접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시절 건축 모형을 만들다 우연히 터득한 나만의 접기 방식이었고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연애 시절의 서연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꼬마야, 그 거북이 접는 법 누구한테 배웠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맑고 까만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더니 해맑게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그 맑은 한마디가 귓속에서 메아리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앙칼진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3번 테이블 뚝배기 안 나가. 뭘 꾸물거려. 쨍그랑하고 식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윽박지르는 고함이 식당 안의 공기를 단숨에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취객들마저 잠시 입을 다물 만큼 살벌한 분위기였죠. 주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쩍 마른 여자 하나가 자기 몸통만 한 쟁반을 위태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김치 국물이 여기저기 튄 낡은 암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밑창이 달아 너덜너덜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오는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자가 제 테이블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젖은 장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여자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가 쟁반째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려는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제 양복 소매와 손등을 데쳤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의 턱 끝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든 그 얼굴이 제 시야 가득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볼이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6년 전 유능한 설계사로서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만은 6년이 지나도 똑같았으니까요. 제 곁을 매정하게 떠난 전처 서연이었습니다. 서연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퀭하게 꺼진 눈이 공포에 질려 커지더니 온몸이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제가 놀라 손에서 놓쳐버린 냅킨 거북이가 젖은 바닥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서연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6년이라는 시간과 이 아이의 5살이라는 나이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교차했습니다.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꽁꽁 감싸 안은 채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려온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한 듯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제 앞에서 의식을 잃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서연의 체온이 제 팔뚝을 통해 전해졌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연의 앞치마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울어댔습니다.
손님, 구급차 불러야 하지 않소? 식당 주인이 허둥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소. 주변의 놀란 시선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을 번쩍 안아 올린 순간 그 몸무게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차던 이 여자가 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가슴이 뜨겁게 쪼여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왼손으로 꽉 쥐고 오른팔로 서연을 안은 채 폭우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서연을 눕히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운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20분 거리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20분이 20년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흘끔 봤습니다. 축 늘어진 서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아이가 서연이 접어준 낡은 냅킨 거북이를 두 손에 꼭 쥔 채 소리 없이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10억을 훔쳐 달아난 여자라고 이를 갈던 6년, 그 여자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것은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하고 원초적인 무언가가 내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목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몸 안의 피가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요. 폭우 속 시골 국도를 미친 듯이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서연이 그 돈을 훔친 것이 맞기는 한 건가? 6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질문이 비로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병원이라 건물 자체가 낡았고 형광등 불빛이 간간히 깜빡이는 복도에서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서연을 간호사들이 급히 이동식 침대에 옮겨 눕히고 커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보미의 손을 잡은 채 커튼 밖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국물에 데인 제 손등이 뒤늦게 욱신거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시선은 서연이 벗어놓은 신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밑창이 한쪽으로 달아빠져 기울어진 운동화였는데 안쪽 깔창이 달아 없어져 맨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접혀 있어서 신발이라기보다는 슬리퍼에 가까웠죠. 고개를 돌려 커튼 사이로 서연의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마다 허옇게 갈라진 손끝 위로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다 못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10억을 훔쳐 달아났다는 여자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보미가 낯선 병원 냄새와 형광등 불빛에 잔뜩 겁을 먹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우유를 하나 뽑아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보미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제 양복 재킷 안쪽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넥타이 끝을 작은 손가락으로 꼭 쥐며 놓지 않았습니다. 고급 실크 넥타이 위로 아이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아기 샴푸 같은 달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제 심장 어딘가를 세게 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훨씬 더 원초적인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커튼 너머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미를 아는 채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뜬 서연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 퀭하게 꺼진 눈에 반가움 같은 것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원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표정이었죠. 서연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바늘이 빠진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온 서연이 제 품에 안겨있는 보미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짐승이 새끼를 지키듯 보미를 등 뒤로 감추며 저를 밀어내는 서연의 앙상한 팔뚝에 핏줄이 시퍼렇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때의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 아이 나 몰래 낳은 내 아이냐? 나이가 딱 맞잖아. 최대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 만나 낳은 애야. 착각하지 마. 입술을 깨물며 내뱉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완강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보미를 감싸 안은 팔에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그렇다고 당장 뒤집어 엎을 증거를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소독약 냄새와 함께 좁은 응급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 우리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등 뒤에 숨어있던 보미가 갑자기 코피를 왈칵 쏟으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새빨간 피가 보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려 새하얀 응급실 바닥 타일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달려가 보미를 안아 올렸는데 코에 대준 거즈가 순식간에 빨갛게 젖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즈도 세 번째 거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갔고 아까보다 황달기가 더욱 짙어진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와 보미의 상태를 살피더니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보미의 눈꺼풀을 뒤집어 확인하고 배를 눌러보고 잇몸 색깔까지 확인한 의사가 급히 혈액형 검사와 정밀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보미의 가느다란 팔에서 피를 뽑는 동안 서연은 사색이 되어 두 손을 모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과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검사지를 들고 뛰어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나 혈액형 RH-O형입니다. 근처 혈액은행의 재고 빨리 확인하세요. RH-O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솜털이란 솜털은 전부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한국 인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서연의 혈액형은 A형이었죠.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이 혈액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 서연이 뱉은 차가운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속에서 쨍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서연의 앙상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뼈만 남은 어깨가 제 소나기에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RH-5형. 한국에서 0.1%도 안 되는 피야. 아직도 내 핏줄이 아니라고, 딴 남자 자식이라고 우길 거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마디 해명도 변명도 없이 임시로 지혈이 된 보미를 안아들고 도망치듯 비 내리는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벗어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간 것이었죠. 간호사가 환자분하고 뒤에서 불렀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쫓아 가려다 멈췄습니다. 힘으로 붙잡아봐야 서연이 입을 열 리 없었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되 헤드라이트를 끄고 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미를 업은 채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자 서연의 맨발이 진흙탕에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보미를 업은 등이 위태롭게 기울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무릎까지 꺾이며 쓰러질 뻔했는데 등에 엎인 보미가 깜짝 놀라 끼익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 이를 악물고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쳐나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아내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와이퍼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연의 뒷모습이 6년 전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그때의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논두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녹슨 농업용 컨테이너였습니다. 문짝이 비뚤어져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가건물이었죠. 벽면 곳곳에 녹이 슬어 구멍이 뚫려 있었고 지붕 이음새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고무대야가 뒤집혀 있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컨테이너의 작은 창문을 숨죽여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세 평이 될까 말까 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얇은 요 위에 서연이 보미를 눕히고 눅눅한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인 플라스틱 서랍장 위에 약봉지 수십 개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보미의 체온을 적어놓은 듯한 구겨진 메모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빗물을 받아내는 양푼이 놓여 있었는데 물이 차오를 때마다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은 보미의 이마를 쓸어내리다 더는 참지 못한 듯 이불자락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여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이 들썩일 때마다 컨테이너의 얇은 철판 벽이 빗소리와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핸들을 쥔 제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10억을 훔친 여자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런 곳에서 삽니다. 비가 새는 녹슨 깡통 안에서
약봉지에 둘러싸여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의 삶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6년 동안 저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6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다 끝까지 뒤집어 엎겠다고. 회사 기록이든 사람이든 닥치는 대로 뒤져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앙담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혼자 편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날카롭고 뜨거운 수치심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3층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고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갈아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풍경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려한 공간이 통째로 거짓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빛에는 녹슨 컨테이너만 떠올랐고 코끝에는 눅눅한 이불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제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10년을 제 수족처럼 함께 일해온 박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단둘이 마주 앉아 박 실장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6년 전 서연이 연루되었던 회사 자금 10억 횡령 사건의 모든 회계 원장과 당시 경찰 고발 기록을 가져오라고요. 박 실장이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당시 어머님의 지시로 모든 원본 기록이 파쇄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조용히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쇄라니요. 10억짜리 횡령 사건의 증거를 전부 없앴다고요.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횡령범을 잡아야 할 피해자 쪽에서 오히려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퍼즐이 점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을 돌려보낸 뒤 집무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6년간 짓밟힌 채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유리 너머 풍경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강한 의구심을 품고 그날 저녁 어머니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분당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 값비싼 분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새로 들여놓은 듯한 대리석 장식이 번쩍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절 반겼습니다. 반갑다는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유력 정치인의 딸과 선을 보라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슬쩍 옆으로 밀어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지방에서 서연이를 우연히 봤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쨍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카페트 위로 퍼졌지만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도둑년 곁엔 얼씬도 마라. 내 회사와 내 인생에 똥물을 튀길 뻔한 천박한 년이다. 과도하게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의 목젖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소파 팔걸이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 위로 차가 흥건하게 퍼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이름 석자에 이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 특유의 과잉 방어. 그 자기적인 분노가 오히려 제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업계 최고라 불리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액을 주고 두 가지를 의뢰했습니다. 하나는 서연의 지난 6년 행적 보고서, 다른 하나는 6년 전 갑자기 야반도주하듯 퇴사하고 잠적했던 당시 회계팀장 최 부장의 소재 파악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6년치 행적 보고서였습니다. 집무실 문을 잠그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찜질방 청소, 비닐하우스 품앗이, 새벽 인력시장,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일용직. 한 직장에서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전전한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글자만 읽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명품은커녕 자신을 위해 단돈 10,000원도 쓴 기록이 없었습니다. 옷가게 구매 내역 한 줄, 미용실 한 번 간 기록 한 줄 없었죠. 유일하게 돈이 나간 곳은 약국과 병원뿐이었습니다. 전부 보미의 약값과 진료비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 새벽 4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줄을 서고,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보미의 약을 먹이며 컨테이너에서 잠드는 하루 일과가 시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접대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틀 뒤 흥신소에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최 부장의 소재가 파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방의 한적한 저수지염 낚시터에서 관리인으로 신분을 숨긴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의 모든 미팅을 취소하고 회사를 비운 채 직접 낚시터로 내려갔습니다. 낚시터는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나무 판잣집 매점 하나와 녹슨 간판이 전부인 곳이었죠. 저수지 물은 초록빛으로 탁했고 둑 위에 버려진 낚싯줄이 바람에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낚시터 입구가 보이는 언덕 위에 차를 세우고 이틀 밤낮을 잠복했습니다. 뒷좌석에 웅크려 잠을 청하고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최 부장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면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물안개가 차 유리를 뿌옇게 덮었고 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면도도 못하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사내가 시골 낚시터에서 컵라면, 국물을 홀짝이며 잠복이라니 우습다면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컨테이너 안에서 오열하던 서연의 실루엣이 떠올랐고 그러면 잠 따위는 저절로 달아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각이었습니다. 판잣집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쓰레기 봉투를 든 중년 남자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고 등이 굽어 있었지만 틀림없이 최 부장이었습니다. 6년 전 회사에서 보았던 깔끔한 양복 차림과는 딴 사람이었죠. 저는 차 문을 열고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단숨에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최 부장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귀신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내 친딸이 비가 새는 깡통 컨테이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6년 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횡령주범으로 엮어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제 목소리에 최 부장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젖은 흙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찌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나는 김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줄이 잡혀 했을 뿐입니다. 내 자식들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뒤통수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귀로 직접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최 부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코를 훌쩍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훗날 버려질 것을 대비해 당시 진짜 회계장부 원본과 통화 녹음 파일을 몰래 복사해 두었다고요. 그것들을 담은 저장 장치가 서울역 지하 무인 물품 보관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갱신료를 내며 6년을 지켜온 자신의 마지막 목숨줄이라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보관한 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넸습니다. 메모지가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받아 쥐자마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부장이 뒤에서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 거리.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속도 위반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6년 전 제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이 손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에 도착했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지하 통로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구두 굽이 타일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며 물품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번이나 잘못 눌러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3번째 만에 삐소리와 함께 철커덕 자물쇠가 풀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안쪽 벽면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봉투 하나와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꺼내 쥐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안에 6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서연이 왜 떠났는지, 제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모든 답이 이 작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열면 제 인생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오열하던 서연의 등,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보미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저장 장치를 쥔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역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이었습니다. 주변에 인기척은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장 장치를 꽂자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 파일들과 녹음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최 부장이 6년 동안 목숨줄처럼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회계 장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건축사지 회계사는 아니지만 수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장부를 읽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10억의 행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된 출금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4차례에 걸쳐 이체된 기록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억, 2억, 3억, 2억. 4번에 나눠 빼돌린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 최종 도착지는 기획 부동산 업체였습니다. 어머니가 땅 투기에 손을 댔다 사기를 당해 날려버린 돈을 회사 자금에서 메꾼 것이었습니다. 횡령의 진짜 범인은 서연이 아니라 제 어머니였습니다.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억지로 고르며 녹음 파일 목록으로 넘어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12개 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 스피커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기집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 다 바꿔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틀림없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장에게 회계 시스템 조작을 지시하는 날카로운 음성이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횡령 기록을 조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최 부장을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을 열면 당신 자식들부터 해코지하겠다는 섬뜩한 위협이었죠. 세 번째 파일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래듯 부드러운 어조로 입막음동과 낚시터 자리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재생할 때마다 어머니의 교활하고 치밀한 범행이 층층이 드러났습니다. 6년 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살리기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록의 맨 아래에서 마우스 커서가 멈췄습니다. 파일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서연 협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서너 번 하고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전 파일들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목소리 뒤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어딘가에 불러내어 마주 앉힌 모양이었습니다. 내년이 횡령한 걸로 덮었어라. 안 그러면 널 감옥에 보낼 거다. 내 뱃속에 있는 내 아들 핏줄도 감옥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낳게 해주마. 조용히 떠나. 뱃속에 있는 핏줄. 그 말은 서연이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그 끔찍한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감옥 시멘트 바닥에서 낳게 하겠다는 말.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들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처럼 목을 놓아 엉엉 우는 그 소리가 6년의 세월을 뚫고 제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감옥에 가시면 민환 씨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제발 민환 씨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제가 다 안고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년간 제가 굳게 믿어왔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돈을 훔친 표독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와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고 6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비닐하우스에서 등이 휠 때까지 일하면서도 아픈 딸의 약값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쓰러지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갈며 도둑년이라고 저주하는 동안 서연은 제 회사를 살린 대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조수석으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꺼졌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터져 피가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 안이 제 울음소리로 꽉 찼습니다. 6년 전 그 겨울밤이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에게 이혼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던 밤. 도둑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가리키던 밤. 서연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변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변명을 하면 어머니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면 저와 회사가 무너지니까요. 서연은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어 떠났던 겁니다. 우산도 없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서연의 가냘픈 뒷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등. 그때 서연의 뱃속에는 보미가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어도 모자랐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서울역 광장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마다 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6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동을 걸고 서연이 있는 시골 마을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속도 위반 경고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자 앞에 이마가 깨지도록 빌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고 와이퍼가 아닌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3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가로질러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약봉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 피가 묻은 수건 여러 장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선홍색 핏자국이 컨테이너 입구에서부터 바깥 흙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도 보미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 끝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와 주변을 둘러보다 옆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물었습니다. 여기 살던 여자분, 어린아이 데리고 있는 분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노인이 구둣발로 달려온 저의 행색에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아기가 피를 한 바가지 토해서 아기 엄마가 없고 시내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다오. 구급차가 와서 데려갔는데 피를 한 바가지.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논둑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와 딸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내 대학병원까지 40분. 신호등을 2개나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비스듬히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아까 운전대에 부딪혀 터진 상처에서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외치며 물었지만 접수 기록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소아 중환자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서연과 보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기겁을 하며 비켜섰고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아 중환자실 앞 복도 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디찬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대고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앙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켜붙어 있었고 옷에는 보미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보미의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중환자실 안의 상황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신고 있던 토끼 무늬가 그려진 분홍색 슬리퍼였습니다.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앞에 다다르자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습니다. 타일 바닥에 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 응급실에서 저를 밀어내던 그 격렬한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고유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서 6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타일 바닥을 기어가듯 서연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 앙상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밀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 알았어. 어머니가 한 짓, 내가 나 살리려고 바보처럼 다 뒤집어 쓴 거. 녹음 파일도 장부도 다 들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듯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텅 빈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6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단단한 벽이 마침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듯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두 사람의 눈물이 뒤섞여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소아외과 담당의가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인체 도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저도 서연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미의 병명은 선천적 담도폐쇄증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담즙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어 간이 서서히 망가져 왔고 이제 한계점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달과 코피가 반복된 것도 쉽게 멍이 들고 배가 부풀어 오른 것도 전부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6년간 쌓아온 약봉지의 정체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2주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2주. 그 짧은 시간이 벼락처럼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서연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움켜쥐고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제 간을 제 목숨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딸 살려만 주세요.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어제 이미 기증적합성 검사를 받았지만 간의 크기와 혈관 구조가 보미에게 맞지 않아 기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빛마저 꺼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다가 이윽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좁은 면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제가 이 아이 친부입니다. 당장 재간 조직 검사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연도 바닥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한 글자도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100%든 200%든 다 떼어드리겠습니다. 검사부터 해주십시오. 그날 오후 곧바로 체열과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주말을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서연에게 쥐어줬습니다.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려 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연의 손을 감싸 쥐어 캔을 잡아줬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서연의 손가락 위로 제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병원 주변에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조금씩 끊어지듯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보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떤 수를 써서든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고요.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손녀라는 이유로 보미를 이용해 저를 조종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이마저 빼앗아 버릴 거라는 공포 때문에 평생 쥐죽은 듯 숨어 살려 했다고요.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할 때도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나를 때도 항상 보미가 보이는 곳에만 있으려 했다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6년치 두려움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서연의 갈라진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 나를 얽매는 모든 걸 내가 다 부숴버리고 당신과 봄이 내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서연이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캔 커피 위로 떨어진 눈물이 따뜻한 캔 위에서 증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멸균복을 입고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중문을 통과하자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보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호스가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황달로 노랗게 물든 얼굴이 베개 위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쪼그라든 것 같았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삐 약하지만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 스툴에 앉아 보미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가락으로 냅킨 거북이를 접고 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은 그 손가락조차 움직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미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북이 아저씨다. 국밥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해맑게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눈웃음만 겨우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되었습니다. 아빠는 아이 앞에서 강해야 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간 조직이 기적처럼 봄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복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도 무릎이 꺾이며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러 온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잦은 회식과 과로로 재간에 지방간 수치가 심하게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식 수술을 하면 재간이 봄이 몸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오히려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극강의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간 수치를 완벽한 정상 범위로 돌려놓아야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열흘. 그것은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박 실장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좁은 방에 여행 가방 하나와 운동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땀복을 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뒷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하루에 3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식사는 삶은 닭가슴살과 야채즙뿐이었습니다. 술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6년간 회식과 접대로 찐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질 리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산을 오르다 구토를 하며 등산로 옆에 쓰러졌지만 일어났습니다. 넷째 날에는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보미의 중환자실 침대가 떠오를 때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뛰다 쓰러지고 일어나서 다시 뛰고 또 쓰러지고 여관 주인이 새벽마다 땀복 차림으로 나가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날카롭게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7째 날 저녁 박 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고 회사를 비운 사이 낌새를 챈 어머니가 이사들을 하나씩 만나며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장기 부재 및 배임을 핑계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저를 해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요. 이미 이사진 과반수가 어머니 편에 넘어갔다는 말에 이가 갈렸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서연을 짓밟은 그 여자가 이번에는 제 회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여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피나는 노력 덕분에 체중은 빠지고 있었고 이틀 전 중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사흘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처리하지 않고 수술대에 올랐다가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서연과 보미는 다시 그 여자의 소나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여관 옷장에 걸어둔 양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열흘 전 이 양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10kg 가까이 빠진 몸에 양복이 헐렁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내일 단 하루 서울로 올라가 모든 것을 끝내고 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23층 대회의실 앞에 서자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과 함께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호두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빛 브로치가 달린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해임안이 적힌 서류가 이사들 앞에 한 부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10kg 가까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진 제 얼굴, 그리고 양옆에 도열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등장에 이사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열흘 전까지 접대 자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서늘하게 깎인 얼굴에 눈빛만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에게 건네받은 저장 장치를 회의실 중앙의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6년 전 어머니의 횡령 내역을 입증하는 진짜 회계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3억, 2억, 3억, 2억. 4차례에 걸쳐 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10억의 흐름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회의실 천장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최 부장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집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 다 바꿔놔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만삭의 서연을 협박하며 감옥 시멘트 바닥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마라고 으르렁거리는 어머니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입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다 모함이다. 조작이다. 이 불효자식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달려와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뽑으려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이미 충분히 재생된 뒤였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조용히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시간 넘게 산을 뛰며 단련된 폐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전임 이사 김옥분 여사를 배임, 횡령 및 무고, 교사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사진 여러분은 방금 그 명백한 증거를 두 귀로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회의실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다음 서류를 꺼내게 했습니다.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김옥분 여사 명의로 된 분당 저택과 강남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예금 계좌 7개, 신용카드 전부가 어제부로 회사 채권 환수를 위해 가압류되었습니다. 현재 김옥분 여사의 자산은 법적으로 빈털터리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빛 브로치가 달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회의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가 기어오듯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금반지 낀 손가락이 양복 천을 비틀어 쥐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나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한 번만 살려다오.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 회사를 만들 수 있었겠냐?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울먹이며 매달리는 어머니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 위로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이사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악마 같은 짓을 한 여자라 해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린 시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손이 중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서 기다려주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호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컨테이너에서 6년을 버텨온 서연의 갈라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서연을 시멘트 바닥 운운하며 쫓아낸 것도 이 손이었습니다. 흔들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냉정하게 쳐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키운 겁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붙잡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이사회에 대표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세우고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버린 것이었죠. 10년간 제 곁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박 실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추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과 부동산, 수지와 광명 일대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보미와 서연 명의로 이전하는 생명신탁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이사들 앞에서 서류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제가 혹시 수술 중 잘못되더라도 서연과 보미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사 한 명이 대표님 그게 무슨 수술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가난에 떨지 않도록 완벽한 울타리를 쳐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화려했던 집무실로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뒤에서 대표님하고 불렀지만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혼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대표이사 최민환이라고 적힌 명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롯세 명패가 손안에서 차가웠습니다. 이 명패를 처음 받아들던 날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무심히 던져 넣었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이 풍경을 보며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늘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코끝을 감쌌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돈도 전부 내려놓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이틀 앞두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서연과 보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이런 풍경에 눈길도 주지 않았을 사내가 지금은 이 소박한 풍경 속 어딘가에서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미의 병실 앞 복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모든 짐을 벗어던진 제 얼굴을 본 서연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겨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거렸습니다. 저도 서연의 등을 감싸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전 재산 양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미와 당신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옮겼다고 만약의 경우에도 걱정 없도록 해놨다고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더니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서연은 그 귀한 서류를 양손으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모자라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병원 복도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수술대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와. 우리 모녀 또 버리고 혼자 두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끝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원한다는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 절박한 외침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젖은 이마에 천천히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마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와 서연의 채취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 당신과 보미를 두고 두 번 다시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무조건 살아서 당신의 남편이자 가족으로 돌아갈게. 서연이 제 가슴팍을 두 주먹으로 콩콩 때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떠나지 말라는 서연만의 약속 도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둑한 가을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 모레 저는 수술대에 오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6년간 외면해온 아버지라는 자리의 무게였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창밖으로 먼 산 능선 위에 푸른 여명이 한 줄기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그 빛을 바라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6년의 고통과 오해를 오늘 제 피와 살로 끝낼 수 있다는 이상하리만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새벽 5시에 수술 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 부위 주변의 채모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면도기를 가져왔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느냐고 간호사에게 물었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수건으로 먼저 제 턱을 감싸주었습니다. 수건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이어서 면도 거품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면도기를 대었습니다. 열흘간 제대로 면도도 못하고 산을 뛰느라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도기가 턱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간신히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마주친 서연의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거울 속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6년 전 이 여자의 턱 끝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려다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 오늘 이 면도기 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수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열흘간 산을 뛰며 빠진 살 때문에 환자복이 헐렁하게 걸렸습니다. 옆 병실에서 보미도 작은 수술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두 침대가 나란히 붙여져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보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힌 보미의 작은 손을 제 큰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보미의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서 제 손바닥 안에서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봄아, 아빠가 뱃속에 있는 나쁜 벌레 다 잡아서 튼튼하고 예쁜 간으로 바꿔줄게. 무서워하지 마. 아빠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 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보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눈웃음을 지으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북이 아저씨 아니고 아빠 맞지? 아빠 나 살려줘서 고마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거북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요. 꾹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무지개처럼 퍼졌습니다. 5살 난 내 딸이 수술실로 가면서 아빠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통째로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의 무거운 은빛 자동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주의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표시등이 아직 꺼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침대 옆에서 걸어오던 서연이 제 침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환자복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이쪽으로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반드시 살아서 나올 거라고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며 서연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아 입 앞에 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인지 울음을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연의 눈.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인 그 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문이 닫히며 서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실 안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무영등 여러 개가 태양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서늘한 공기가 맨살을 감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기계들의 규칙적인 전자음, 의료진들의 짧고 낮은 지시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10명 가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수술대 위에 눕히자 등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양팔이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져 고정되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치가 여러 개 붙었습니다. 옆을 보니 보미의 수술대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재간의 일부가 저 커튼 너머의 아이에게로 갈 것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제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크게 심호흡하시고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천장에 무영등이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빛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7, 6. 머릿속이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퍼지는 차가운 감각이 팔에서 시작해 가슴으로, 다리로,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4.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가 절개 부위를 소독하는 차가운 감촉이 아스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 의식이 완전히 전멸해가는 마지막 순간 속으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못난 목숨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부디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보미를 살려만 달라고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끝없이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었고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꿈인지 죽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심연이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떠돌았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10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미의 까르르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서연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환 씨, 민환 씨 하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뛰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들었습니다.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먼저 느껴진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배 전체를 칼로 난도질해 불을 지른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굵은 기도 삽관 튜브가 꽂혀 있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반가웠습니다. 눈앞에 눈부신 천장이 보였습니다. 집중치료실 천장이었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수술을 이겨내고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복부에 감긴 두꺼운 복대 아래로 수술 자국이 뜨겁게 욱신거렸습니다. 왼팔에 꽂힌 링거줄이 천장의 수액팩으로 이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입안의 튜브 때문에 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간신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그 작은 동작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멸균 방호복을 입은 서연이 고개를 떨구고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잠결해도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호복 위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 서연이 이 의자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작은 소리를 내자 서연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저를 보자마자 서연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제 창백한 얼굴을 감싸 쥐고 미친 듯이 어루만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볼을, 턱을, 손끝으로 제 얼굴 구석구석을 만지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움직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만 물었습니다.
봄이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서연이 제 눈빛을 읽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수술 기적처럼 아주 잘 됐어. 봄이 몸에 당신 튼튼한 간이 예쁘게 자리 잡아서 벌써 황달이 빠지기 시작했대.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다고 했어. 우리 봄이 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와 공포가 한꺼번에 부서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벅찬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채웠습니다. 튜브가 꽂혀 있어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입이 저절로 벌어지며 울음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연이 제 이마에 볼을 대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눈물이 제 눈물과 섞여 베개 위에 번졌습니다. 내 딸이 살았습니다. 내 간으로, 내 피와 살로 내 딸을 살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속죄가 끝났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복대를 차고 배를 움켜쥔 채 링거폴대를 끌며 병동복도를 걷는 것이 매일의 재활훈련이었습니다. 절개 상처는 여전히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고 기침이라도 하면 배 전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10걸음을 걷는데도 식은땀이 흘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복도 끝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발등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을 때면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재활훈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어느 오후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봄이의 병실로 면회를 갔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소아병동 복도에는 곰돌이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3주 전 중환자실에서 보았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달기가 싹 가시고 발그레한 우윳빛 피부를 되찾은 봄이가 밥을 먹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식판 위에 국과 밥이 놓여 있었는데 반찬을 골라 먹으며 입을 오물거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건강해 보이던지요. 호스도 산소 마스크도 없이 두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 두 눈을 반짝이며 웃는 봄이를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국밥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유독 노르스름하게 황달기가 돌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맑고 까만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양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링거줄을 조심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에 통증이 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봄이를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봄이의 배에 남은 수술 자국이 제 배의 수술 자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자리. 그 흉터가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임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보드라운 입술이 제 까칠한 뺨에 닿았을 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벅차오르며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서연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십억 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산하여 구치소로 이송되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 대신 회색 수의를 입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지자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어둠과 영원히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은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고 병원 정원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달력이 한 장 넘어가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 문을 나서자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에서 가을 풀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보미의 작은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보미가 토끼 무늬 슬리퍼 대신 새 운동화를 신고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호스에 둘러싸여 누워있던 아이가 저렇게 뛰어다닌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직 배가 당겨 빠른 걸음은 어려웠지만 느린 걸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의 빳빳한 새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보미의 까만 머리카락이 햇살에 윤기나게 빛났습니다. 이 뒷모습을 평생 지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비가 새던 컨테이너도 삭막한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수도권을 떠나 제가 퇴원 전 몰래 계약해둔 충남 내포 신도시 인근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너른 들판이 펼쳐진 곳에 마당이 넓은 예쁜 2층 단독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택시에서 내리다 멈칫하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햇살이 가득 드는 넓은 거실과 새하얀 벽, 마당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보미를 위한 작은 방에는 이미 분홍색 이불이 깔린 침대와 책꽂이가 놓여 있었고 책꽂이에는 동화책 몇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비가 새던 3평짜리 컨테이너에서 6년을 버텨온 이 여자에게 이 집은 궁전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마당에 심어진 작은 감나무에 멈추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세 식구, 여기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미안해. 서연이 코끝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서연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세상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연이 6년 전 쫓겨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전당포에 팔아야 했던 그 웨딩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박 실장에게 부탁해 같은 보석 가게에서 맞춘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거칠어진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워 주었습니다. 물집 자국과 굳은 살 위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6년 전 결혼식 날 끼워줬을 때는 보드라웠던 이 손가락이 인력시장과 국밥집과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거칠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이 반지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널찍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주방 창문에 하얗게 서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깍두기, 그리고 하얀 쌀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눈물겹도록 벅찬 저녁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반찬 없이 맨밥만 먹이던 날들이 떠올랐는지 서연이 봄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봄이가 된장찌개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 따뜻한 러그 위에 엎드린 봄이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알록달록한 진짜 색종이 뭉치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이 문구점에서 사다 준 것이었죠. 비가 새는 컨테이너에서 찢어지기 쉬운 냅킨으로 접던 그 거북이를 이제는 빳빳하고 예쁜 색종이로 접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봄이가 색종이 뭉치를 제 앞에 탁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거북이 접는 법 다시 알려줘. 저는 봄이 옆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배에 수술 자국이 러그에 닿아 당겼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큰 손으로 초록색 색종이를 집어들고 정성스럽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반으로 접고 대각선으로 다시 접고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다리 4개를 하나씩 빼내는 나만의 방식. 대학 시절 건축 모형을 만들다 우연히 터득한 그 접기법을 연애 시절 서연에게 가르쳐 주었고 서연이 봄이에게 전해 주었고 이제 제가 직접 딸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손끝을 올려다보며 분홍색 색종이로 따라 접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일 때마다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하는 표정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서연이 조리대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러그 위에 나란히 엎드려 색종이를 접고 있는 부녀의 모습을 문간에 기대선 채 애틋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서로를 향한 완전한 용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오고 갔습니다. 서연이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초록색 거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냅킨으로 접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반듯하고 튼튼한 거북이였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거북이였습니다. 봄이가 자기가 접은 분홍색 거북이를 제 초록색 거북이 옆에 나란히 놓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사과 접시를 들고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3마리의 색종이 거북이가 러그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단지 핏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찢는 고통과 오해, 그리고 절절한 속죄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로 단단하게 꿰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6년은 참혹한 지옥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이 2사람을 목숨 바쳐 지킬 줄 아는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냅킨 거북이는 찢어졌지만 색종이 거북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노을이 새집 거실을 황금빛으로 아늑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넓은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봄이의 달콤한 숨결과 내 어깨에 기댄 서연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러그 위에는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색종이 거북이 3마리가 나란히 놓여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추운 겨울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국 동진 시대의 시인 도연명은 벼슬의 영화를 버리고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며 귀거래사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것은 바로잡을 수 없으나 다가올 것은 아직 쫓을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의 민환도 6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딸을 살리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주저앉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온몸을 던져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깊은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